반갑습니다. 4월 25일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분석하기에 앞서서 구독자가 63명까지 늘었고 동영상이 한 15개 올라가는 동안 저번에 올렸던 조회수가 대략 한 360회, 그리고 테슬라 분석 영상이 한 일주일 전에 올렸던 게 한 1200회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회수라던가 구독자 수가 늘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을 이렇게 찍고 올리는 게 편집은 따로 제가 하지는 않지만 조금 귀찮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를 이윤 창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인분들이랑 제가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쪽 주식이나 코인을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자 만들었던 유튜브거든요. 주로 라이브로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근데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는 그냥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에 한편으로 놀라기도 했고 신기한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구독 영상을 보실 때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제가 4월 22일 날 영상 분석을 하고 한 6일 만이죠. 다시 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의 좋아요랑 댓글들이 너무 힘이 돼서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올리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건 많은데,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꼭 2개 이상은 비트코인 브리핑만큼은 좀 올릴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댓글과 구독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계속 오프닝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고요. 차트 분석 시작을 할게요. 4월 20일 날 마지막으로 제가 브리핑을 올려드렸죠. 파동이 A, B, C, A가 나왔고 다음 관점은 A, B, C로 이 메인 조정 B파가 진행될 것 같다. 아니면 이 자리는 이렇게 5파, 메인 관점 저희가 이걸 4파로 보고 있으니까 상승이 전고점을 넘는 5파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반등하는 이 파동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4월 5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전 파동은 임펄스가 아닌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임펄스가 아닌데 전고점을 임펄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파동은 파동은 리딩 파동이 나와줘야, 리딩 파동이라는 거는 다이아고널 형태잖아요. 쐐기형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 왜냐면 임펄스가 아닌 시 다음 파동이 이게 첫 파가 임펄스여야 되려면 첫 파가 이후에 2파가 나오고 3파가 이렇게 연장해 나오고 4파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가는 5파가 나오려면 이 파동은 리딩 다이아고널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정확히 이렇게 모습까지, 파동의 모양까지 그려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 4월 20일 영상을 다시 보셨으면 해요. 따라서 이 모양이 얼추 리딩처럼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보통 다이아고널 형태는 5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게 1파라고 보고 2파라고 보고 여기가 3파라고 봤을 때 이 4파 조정이 너무 짧았고, 보면 이 상단을 상향 돌파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인퍼스로 보기에는, 다이아고널 형태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ABC 모양의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ABC 나왔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었죠. 이 부분을 이 현물 차트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일날도 요즘에 그 비트코인 차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저는 선물 차트 중에서 CME 거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CME 거래소에서는 모양이 다이아고널 형태가 나왔어요. 1, 2, 3, 4, 5에서 1파든 아니면 A파든 다이아고널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하락 첫 파동이 이렇게 채널을 그리고 삼각수렴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날 제가 지인분들이랑 어제였죠? 그 라이브를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저녁 한 8시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숏을 타야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물 차트에서 보면, 왜냐면 ABC로 올라왔건 리딩이 올라왔건 이 첫 번째 파동 이후에 채널이 정확하게 채널링이 됐잖아요. 하고 삼각 수렴이 나오면, 삼각 수렴은 다들 아시다시피 5대5로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가려지잖아요. 근데 앞전 파동을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떨어지겠다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임펄스 4파에서 삼각 수렴이 나올 때는 상방으로 가는 확률이 높고요. ABC 파동 이후에 이렇게 첫 파가 하락이고 삼각 수렴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숏을 타야 됐다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손익비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훌륭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다섯 개의 파동이 나온다고 봤을 때 A, B, C, D인데, 이 구간이 보면 손절 범위가 되게 짧잖아요. 1%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숏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위치였거든요. 이 자리 아니면 여기 돌파됐을 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숏을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거래소 그거를 이건 제 부 계정입니다. 부 계정에서 이 자리네요. 66 이 자리에서 숏을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위치를 좀 보자면, 그래서 현재 위치를 좀 보자면 저는 이렇게 얼핏 보면 1, 2, 3, 4, 5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저는 A, B, C가 진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 파동을 좀 볼게요. 보면 이렇게 첫 파동이
제가 봤을 때는 A, B, C 형태로 나온 것 같고요. 아니면 임펄스 1, 2, 3, 4, 5 1, 2, 3, 4, 5 여기서 보면 여기도 엔딩이 나온 것 같고 삼각 수렴 후에 여기가 그러면 하락파동의 시작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파동이 떨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들어가 진입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좋은 매물대 위치기도 했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A, B, C로 떨어져서 살짝 찝찝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한 번 더 떨어지고 다이아고널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게 혹시 봤을 때 삼각 수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A, B, C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D, E로 A, B, C, D, E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냥 매물대 위치에서 분할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설명에도 알려드렸지만 그냥 파동이 분석이 안 될 때는 매물대적인 걸로 접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가서 이 매물대 안에서 들어가면 평단가는 이렇게 되면 저는 이 파동이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매매 전략 영상에 대해서는 20일 날 진행됐던 제 트레이딩 전략과 동일해요. 그럼 방향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파동을 보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롱을 진입을 할 건데 어떤 타점에 들어가야 되냐, 오늘은 그 설명이 주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임펄스로 나왔고 1, 2, 3, 4, 5인데 5파가 A, B, C로 떨어졌거든요. 보시게 되면 A, B, C로 떨어졌으니까 다이아고널 형태가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죠? 이거는 만약에 A, B, C라면 C파의 다이아고널이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3파의 5파 다이아고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3파의 5파 다이아고널이라고 하면 2파가 이렇게 삼각수렴은 나왔고, 그러면 다시 4파 되돌림이 왔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갱신이 되냐면 이게 첫 파동이 하락 나왔고 다시 반등 후에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되돌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A, B, C로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행여나 파동이 그게 아니고 임펄스 1파의 시작이라면 이 저점은 깨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왔다가 이 전저를 깨는 큰 파동으로 거기서 보겠습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1파 이후에 3파는 연장이 되고 4파 후에 5파가 나오게 되면 제가 20일 날 계속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C파의 A, B, C가 끝난 것이 아니라 C가 연장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래서 A, B, C로 떨어지는 3, 3, 5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임펄스 파동이 나오느냐죠. 첫 파동이 하락 파동이 나오느냐죠. 여기에서 이렇게 난 이후에 이렇게 되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5파의 첫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네 번째 파동, 다섯 번째 파동이 나와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매물대를 손상시키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382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382 구간이 정확하게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B, 1, 2, 3, 4, 5 형태로 만약에 파동이 5개 파동이 완성이 된다 라고 하면 높은 확률입니다. 이 다음 파동, 반등 파동의 크기를 봐야 돼요. 물론 임펄스 이후에 다시 많이 되돌렸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전고를 갱신을 전저를 깨고 밑으로 돌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파동이 임펄스가 이렇게 길게 나왔다고 하면 되돌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임펄스로 하락이 돼서 전저를 깨고 C파의 연장 파동,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 방송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BC 하락의 C파동 연장파동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이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나서 재차 다시 이 구간 382 구간을 상향으로 돌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일 PC가 발표가 있잖아요. 저는 상향으로 가는 것이 메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올려주고, PC 결과에 따라서 이 부근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구간 있잖아요. 내일 한 저녁 때 정도 이런 구간이 와서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업 지수 PMI가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PC 또한 그렇게 전문가들 예측 수치보다 안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제 메타가 시간회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한 19% 최대 13%까지 하락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지금 나스닥도 사실 나스닥이, 저는 이제 해외 선물을 주로 지수를 가장 많이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을 분석을 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해외 선물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메인 종목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어제 라이브 때 방송을 하고 제가 그 영상을 안 올렸을 거예요. 왜냐면 A, B, C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거다. 그리고 조정은 여기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여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스닥 100% 오파가 나오고, 오파라고 하면 이렇게 오파였던 걸 말씀을 좀 드렸어요. 1, 2, 3, 4, 5 여기에서 조정이 382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비트가 삼각 수렴의 마지막 위치였거든요. 같은 쪼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요즘에는 비트 자체가 나스닥을 조정을 많이 해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CME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현물 ETF도 보면, ETF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양들이 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유입 자금이잖아요. 늘지는 않았어요. 뭐 이때 저점이었죠. 이때 저점 때 많이 좀 늘긴 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는 CME 거래소 차트를 많이 봅니다. 근데 CME 거래소 자체가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올려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형태로 올라가고, 앞전 파동이 1파가 있기 때문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ABC 파동이든 임펄스든. 그래서 나스닥이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올랐고, 생각보다 원래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서 원래 사실 이런 데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야 깔끔한 파동이었거든요. 1, 2, 3, 4, 5 하고. 근데 AI 이제 이때부터 엔비디아가 미쳐 날뛰면서, 그때 다 같이 미쳤죠. ARM도 그렇고 날뛰면서 이걸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떨어지고 이렇게 A, B, C로 이런 부분까지 떨어져 주고, 이런 부분이나 떨어져 주고 다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때 대선 있잖아요. 10월달, 11월달 대선 이후에 빠지긴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그려줬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뭐 한국 증시도 좋고 코인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코인도 사실 마지막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한 번 더 올라와 줘야 모두 다 행복하고 거기서 다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잖아요. 인생이 전부 다 계획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마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는 대응책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차분한데요. 제가 그냥 지인분들이랑 같이 하던 식의 목소리로 했더니 조금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 좀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냥 목소리를 좀 신경 써서 가볍지 않게 진중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파동 입장이 아니라 트레이더라면 사실 이 자리는 제가 20일날도 이 자리는 숏자리다, 무조건 여기가 오면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숏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20일날이면 여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ABC로 올라왔고 저는 여기보다 한 번 더 조정을 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ABC로. 근데 요즘은 특이하게, 요즘이 아니라 1월 이후로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물론 상승장에도 그럴 수는 있는데 원하는 위치까지는 결코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ABC 조정이 나오면 382까지는 아니고 5에서 618까지는 되돌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피보나치를 맹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또한 하모닉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모닉은 어디에서 지지를 해줄게 확실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상품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에서 뭐 숏을 치던 뭐 롱을 치던 분할로 정리하는 방법인데, 하모닉도 피보나치에 되게 많은 의존을 하는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근데 하모닉이나 뭐 엘리어트 파동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저는 지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플라엑스 액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는 굳이 엘리어트 파동 매매를 하지는 않아도 누구나 봐도 여기서는 트레이더라면 숏을 들어갈 위치였습니다. 보면 자 ABC로 떨어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 떨어진 자리고요. 이전 전쟁 이슈가 터지고 나서 다시 하락한 자리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 겹쳐 있는 이런 존에서는 이렇게 두 부분, 여기서는 어디에서 하락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여기서 하락이 나올지도 모르고 여기서 하락이 날지 모르고. 근데 선물 차트로 보면 이 자리가 현물 차트로 보면 이 매물대의 중심 라인이었고 여기는 선물 차트의 중심 라인이었어요. 다음 강력한 매물대가 이 다음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뚫리면 이렇게 쭉 빠진 자리잖아요. 여기가 뚫리면 손절을 칠 타이트하게, 그러면 대략 한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대략 1.3%, 달러로는
$80 정도가 되겠네요. 순서를 맞춰서 자기의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쓰시는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여기는 알파가 아니고 모든 트레이더라면 여기는 숏을 보는 자리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물로 들어가신 투자자들보다 사실 선물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자리는 숏을 봐야 되는 위치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숏 자리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보시게 되면 미체결 약정 또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CME 거래소예요. 그러면 이런 뭐 지표들, 데이터들을 보고 이 데이터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숏을 쳐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리는. 그리고 올라가는 파동 또한 ABC 파동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았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전저를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냐면,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선물 차트에서 제가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저는 리딩 다이아고널로 보이거든요. 리딩 다이아고널 이후에 이렇게 첫파 하락 나왔고 삼각수렴 나왔고 하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갱신도 하지 않았어. 지금 현물 차트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여기에서 전저를 깨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계획한 대로, 매매는 항상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롱을 볼 생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엔딩이 나오고 있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엔딩이 나와준다고 하면 여기서 롱을 한번 타보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냐면 보통 반익 반본을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엔딩이 나온다고 하고 좋은 위치에서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반익 반본은 안 할 겁니다. 반익 반본은 안 하고 그냥 홀딩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홀딩을 하고 여기에서 들어간 자리에서 1, 3, 4, 5 들어간 자리에서 그냥 갖고 있을 예정,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홀딩한다는 게 다시 떨어져도 여기까지 떨어져도 홀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익 반본을 안 하고 여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본절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막 떨어지는데 끝까지 홀딩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좋은 위치에서 샀다고 하면, 롱을 진입했다고 하면 이 382를 돌파할 때 반익 반본은 안 하고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하면 손익비도 좋아요. 보시게 되면 손익비도 좋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손익비 입장에서 보면 매수 포지션은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하면 전고를 깰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깨고 71,000 이쪽 있는 매물대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올라가는 파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 1차 익절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다음 파동의 무빙이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익절은 안 할 겁니다. 오파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익절은 안 해요.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잠시만요. 하고 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상승하는, 여기서 이제 다이아고날 이후에, 목소리가 조금 작나요? 제가 이제 혼자 이거 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1, 2, 3, 4, 5 떨어지고 나서 여기 파동에서 만약에 이렇게 임펄스가 나온다. 1, 2 짧게 말하는 겁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첫 파동이 임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왔다. 임펄스가 아니면 이거보다 짧게 임펄스가 첫 파동이 나왔다라고 하면 전 무조건 홀딩합니다. 여기에서 정리 안 합니다.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메인 관점이 좀 흥분을 했는데 메인 관점이 이렇게였잖아요. A, B, C 그다음에 A, B, C, A, B, C 메인 관점이 이런 관점 혹은 이렇게 삼각수렴 복합조정 삼각수렴입니다. 이렇게 파동으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복합조정의 마지막 파동에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다. 기간 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하면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이거보다 짧게 나오겠죠. 삼각수렴이 이렇게 짧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메인 관점이 이게 두 가지였어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비파동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락하는 거랑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와서 올라가는 거랑 둘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더 필요했던 거고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C파가 이렇게 4파가 완성되는 입장을 저희 메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메인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파동의 움직임을 보고 저희는 그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갈 것 같다고 해서 처음에 내 관점대로 그대로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파동의 움직임을 보고 거기에 맞춰 전략 수정이 필요한 거고 대응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왜 여기에서 임펄스가 나오면 짧게 나오던 길게 나오던 임펄스가 나오면 왜 숏을 안 치고 밑에서 갖고 있던 이것을 저희 물량을 왜 정리를 안 하냐고 했을 때 앞전 파동이 리딩이었다면 다음 파동은 C파동이나 임펄스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첫 파동에 임펄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보통 3파는 연장이 많이 됩니다. 그럼 3파가 연장되는 파동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 2, 3, 4, 5 그러면 이게 3파고 마지막 5파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 2, 3, 4, 5에서 전고를 깨는 5파가 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전 파동이 리딩이었고 그러면 1파나 A 파동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 다음 파동이 임펄스가 나오게 되면 임펄스가 이렇게 맞춰서 애매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짧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지저분해서 이거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 보게 되면 이 다음 상승 파동이 여기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짧게 나와서 전고를 돌파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한 방에 여기까지 되돌리면 안 돼. 여기까지 올리면 안 돼. 71,000원까지 임펄스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자 임펄스가 1, 2, 3, 4, 5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짧게 나왔다. 살짝 넘기거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3파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떨어지더라도 4파 이후에 5파가 나오는데 굳이 여기에서 숏을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이렇게
엔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엔딩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스닥이나 S&P, 뭐 다우, 항생, 해외 선물 차트에서 주로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다이아고널, 상승 쐐기형이든 하락 쐐기형이든 쐐기형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서 페이크를 주고 연장이 나오거나, 보통 뭐 이렇게 다이아고널 형태가 나올 것처럼 하고 여기서 안 올리고 페이크만 줬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쭉 연장해서 하락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테슬라도 추후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선물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타점 좋은 곳에서 매매를 잘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간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떨어져 주냐 아니면 그대로 올려주냐를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엔딩이 나오고 이 위치에서 그런 382 구간, 여기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떨어져 주냐, 여기에서 임펄스로 1, 2, 3, 4, 5 올라가 주냐가 매우 중요할 거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다이아고널 형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끝에서 하단 추세선, 엔딩의 하단 끝에선에서 진입을 하냐, 아니면 이걸 돌파되는 지점에서 진입을 하냐, 이거는 본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공격적인 사람은 여기에서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다시 돌파되고, 이거는 확인 매매죠. 확인 매매에서 여기 사람 들어가고, 근데 이게 확률이 더 높다면 손절이 더 클 거고, 이것은 확률은 낮지만 손절이 짧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도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런 자리. 방송할 때 지금 이 자리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자리를 보여드리고 매매를 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잠시만요. 지금 그게 있어서 지금 뭐 안 킨 게 있네요.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좀 다른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갖고 이것만 정리를 하고. 잠시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갖고 계시냐는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원래 여기에서 알트코인을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인들을 어차피 뭐 판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월드를 갖고 있었어요. 월드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월드 정리했고, 어제 싱귤레이터인가 그 있잖아요. 그것도 AI 코인인데, AI 코인 싱글레이터인가? 이것도 다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정리를 다 했고, 올라오는 모습이 ABC인 것 같길래 여기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일부 나머지 코인들, 뭐 사실 제가 AI 섹터를 봤던 경우는 많이 올랐고, 특히 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들어가 볼 만한 위치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ABC로 떨어져 갖고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게 샘 올트만이 투자를 했잖아요. 아캄이랑 월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테마가 AI 테마였으니까 아직은 저는 메타버스 그 엔비디아도 이따가 뭐 차트 분석을 해야겠지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 가치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등이 한 5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정확한 타점에 들어간 건 아니고 저는 한 30% 이상 익절을 했던 것 같고 나머지 코인들은 뭐 보지도 그렇고 일부 정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한 코인들은 아직 들고 있습니다. 이때 샀던 것들은 아직 다 들고 있어요. 다까지는 아니고 몇 개 들고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 코인들 이때 샀던 것들은 아직 이때 샀던 것들은 아직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어떤 나오는지 여기도 보면은 C파가 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다이아고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 패턴으로 나올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다리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전략을 미리 짜놔요. 이게 제 본 계정이거든요. 본 계정을 이렇게 진행이 돼요. 대략 한 레버리지 3배 정도 쓰고 물량을 한 이 정도 들어가고 손익비 계산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전 여기에서 익절이 다 나갔고, 사실 전 여기가 끝났다고 봤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봤어요. 그래서 새벽이기도 하고 이래서 피곤해서 정리하고 잤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일어나서 좀 천천히 롱을 진입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침에 올라가네 하고서 그냥 여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으로 그 부계정 있잖아요, 챌린지 하는 계정, 거기서 그냥 선발대로 한번 보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입을 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나리오가 자기가 메인 관점을 짜야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짰어요. 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관점을 메인 관점으로, 자기가 확률이 높고 승률이 높은 것을 메인 관점으로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관점을 두고 이 관점이 틀렸을 경우에 나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계획을 짜놓고, 그 다음에 이런 세부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트레이딩 뷰에다가 전략을 짜놓고 리마인드를 하고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레버리지 3배를 쓰고 물량을 어떻게 들어가고 손익비는 몇 대 몇이다. 사실 전에는 승률까지 조금 적어놨는데, 사실 승률은 의미가 없고, 내가 이걸 의미도 있을 수 있죠,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저는 단타라기보다는 수익 매매를 즐겨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승률은 크게 의미가 없고, 내가 이거를 매매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거둘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매매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저희는 막 삼진아웃을 많이 당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뭐 생각한 변곡점에서 들어갔는데 변곡점이 아니고 횡보를 하거나 이럴 때 사실 손절이 많이 나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길게 추세를 먹으면, 길게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 롱텀까지는 아니지만 추세를 먹으면 수익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승률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손익비를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손실을 보면 손절은 뭐 몇 퍼센트 내에서, 시세 대비 몇 퍼센트 내에서 되냐, 그리고 이걸 수익금보다는 손절에 조금 민감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금액을 좀 많이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행하려고 많이 하는 거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저는 이제 본 계정이랑 그다음에 부계정 둘 다 이제 소스 진입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근까지 오긴 했네요. 그러고 나서 왜 여기서 정리를 했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그러네, 여기서 딱 진입한 정확한 자리까지 오긴 했네. 여기가 매물대 마지막까지 저는 그걸 봤거든요. 진입 라인. 그리고 손절가는 대략 원래는 여기로 잘못 표시했는데 손절라는 여기로 잡았어요. 여기로 이 정도 잡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깨지면 저는 그냥 가감히 손절하고, 뭐 다음 매물대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물대를 여기로 봐야 되냐, 왜냐면 크게 반등 나오고 말아 올린 자리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전 여기까지도 봐야 되냐, 위치를 잘 모르겠어서 이런 데들은 저는 확인 매매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확인 매매냐 뭐냐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의 파동을 보고 잡기보다는 이런 데서 나오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냥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파동을 보더라도 여기 잡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A, B, C가 아니라 임펄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임펄스 이후에 조정 파동, 행여 A, B, C인데 뭐 예를 들어서 A, B, C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손익비가 좋은 위치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잠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뭐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매영남님, 수많은 고수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처럼 와 타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도 귀신같이 제가 잡으면 저점은 아니더라고요. 고점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나는 저 분들이나 제 주위에 다른 뭐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나는 정확한 타점을 못 잡겠다. 그래서 타점에 집착, 타점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막 이상 말도 안 되는 타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저점이라고 치면 그냥 이거 파동 생각 안 하고 이게 저점이에요. 저점이라고 치면 저는 예를 들어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위치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왔는데 이런 위치에 들어가고 이전 저점을 그냥 손절 라인으로 잡아요. 너무 멀지만 않으면 이렇게 보통 짧게 떨어지는 다이버를 저는 손절의 근거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해보니까 미치도록 제가 정확한 타점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냥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게 자신을 인정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매매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버릇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분할 매매를 제가 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추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정확한 타점에는 생각보다 들어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레버리지 3배 쓰고 3.5, 원래 여기는 위에서 좀 더 받고 이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직 수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또 들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손절을 시드에 7%에서 10% 최대 뭐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AB 이런 파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펄스가 1, 2, 3, 4, 5 나오고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돌렸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도 더 돌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근데 억란님이나 뭐 다른 분들은 이 진입 근거가 되는 이 파동을 보고 손절 라인을 잡는데, 만약에 이런 데서 잡았다 그러면 손절 범위가 엄청 크다라고 하면 저는 시드를 진짜 한 2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몇 퍼센트에 따라 틀리는데 이렇게 크다. 근데 막 여기가 막 한 5%, 7% 떨어진다. 그러면 2배 이상은 안 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 한 번에 손실을 최대 15% 안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 20%가 가끔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식의 매매를 하려고 최대한 안정지향적으로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심해지지 않았나,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진짜 결혼 전에, 지금 와이프 만나기 전에
전에는 진짜 빠꾸 없이 트레이딩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거의 쉽게 말해서 고배를 많이 때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많다, 이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그냥 내일 없이 베팅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익을 얻은 적도 많지만 손실을 봤을 때 9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니까 정말 거의 다시 못 올라올 위치까지 한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와이프 만나기 전이었는데 2018년 정도에 나중에 뭐 썰을 풀긴 하겠지만 정말 갖고 있던 뭐 코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미중 분쟁이 아니구나. 미중 분쟁 때 막 그때 막 미국 증시도 빠지고 한국 증시도 빠지고 막 이때 진짜 겁없이 하다가 진짜 마진콜을 한번 당했거든요. 예, 이게 진짜 개무섭습니다. 이게 차라리 비트코인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해외 선물 이래 무서워요. 갖고 있는 거에 이제 청산만 당하면 끝이잖아요. 이메일 오고 문자 오면 끝이잖아요. 바이낸스나 이런 데 끝인데, 야, 이 증권사에서 전화 오는 거는 진짜 당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이 살 떨리는 순간. 반대 매매도 전화 오나? 제가 주식은 신용미수를 안 쓰는 편이어서 잘 모르는데 전화 오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빚까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주위에서 저는 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해외 선물을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차라리 할 거면 깔끔하게 진짜 찐 그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100배나 50배 써서 바이낸스나 비트겟에서 해라. 뭐 바이비트든 손실을 보더라도 있는 돈에서 그냥 손실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어쨌거나 각서를 하고 레버리지를 그 레버리지를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써야 될 자리에서는 분명히 써야 돼요. 보시게 쓰면 이런 자리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사실 숏을 들어갔었어요.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ABC 파동이 나왔고 ABC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다른 일 하느냐고 숏이 들어갔다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숏이 들어갔구나. 여기서 숏이 들어갔고 여기 숏이 들어갔고 이 자리에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거의 본절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본절이 나갔고 여기서 본절을 왜 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게 되면 이게 다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1, 2, 3, 4, 5 올릴 수도 있겠구나. 보면은 이게 만약에 임펄스인데 임펄스라면 이렇게 만에 하나 1, 2, 3, 4, 5 올리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릴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 쏟친 거는 물론 탈출할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여기서 본절이 나가고 숏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라고 봤을 때 그냥 돌파 매매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본절이 나가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가 넥라인 돌파할 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렇게 매물대가 없으니까 여기가 뚫린다고 하면.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돌파 매매할 때는 10배 레버리지 이상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넥라인에서 이런 매물대 없이 쭉쭉쭉쭉 올랐거나 빠진 자리는 하락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데 돌파를 치면. 물론 이런 데 리테스트 하고 다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뭐 20배라도 칩니다. 자리가 확실한 자리면 돌파 매매를 할 때 대신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고요. 돌파 매매가 생각보다 리테스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반등 내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방에 빵 뚫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방에 빵 뚫리는 경우는 이렇게 매물대 빈 구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고,
하락하더라도 이런 데서 쭉 이런 데서 이렇게 리테스트하고 빠지고 다시 올랐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쓰고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놓고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파동으로 관점을 분석한다. 메인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에 맞는 롱숏 세부 전략, 레버리지, 그다음에 물량, 손절 범위, 손익비, 손절 금액, 그다음에 분할 입절 전략, 셋업.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트레이닝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이 정도 같고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 아직 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테슬라 차트를 보면 테슬라 때문에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테슬라가 진짜 이렇게 봤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엔딩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엔딩을 이렇게 돌파했죠. 이렇게 돌파했죠.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대1 자리가 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파 이 정도 됐기 때문에 1대1이나 이 부분까지 거의 120달러에서 115달러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시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저는 지금 코인이랑 지금 해외 선물을 하고 있어요. 해외 선물 제가 딱 그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시드가 좀 부족해서 제가 산 금액이 잠시만요. 계좌를 계좌 HTS를 좀 열어볼게요. 얼마에 물려 있는지. 한 7천만 원 정도 제가 그때 매매를 했던 그걸 한 거 같고. 원래 저는 그때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매도를 지금 잔금이 들어오면 테슬라를 매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잔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열받았어요. 차라리 잘됐다. 실적 발표가 어차피 안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계속 흘러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머스크 형 진짜 내 맘 같지 않네요. 머스크 형. 그래서 발표를 했죠. 머스크 형이. 잠깐만요. 캡처를 할게요.
보시게 되면 한 7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매수 전략은 테슬라랑 레버리지는 얼마 못 샀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테슬리까지 사서 배당을 다시 테슬라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했고, 한 7천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시드에 한 여기서 총 매수를 한 5억 정도 매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파트 판 금액의 거의 한 60%, 70% 정도를 여기다 다 박으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잔금이 아직 기간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한 달 이상만 좀 버텨달라. 보통 아파트 매도하면 바로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짰었는데 올라왔네요. 어쨌든 5억 정도를 매수를 해서 들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라와도 저는 여기 자리에서 테슬라 자체를 텐베거가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웃으실 수도 있지만 테슬라의 가치가 $1,000 이상이라는 걸 확신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로봇2도 있지만 FSD 가격 자체만으로도 기업 가치는 FSD 그 가격만으로도 $300의 주가 가치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 2를 이제 내년부터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보다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한 26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BYD 작년 4분기 정도에 인도량 밀린 것 같은데, 충분히 테슬라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미래 포텐셜 자체가 저가형이 나오고 나서는 패러다임이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전기차로 내연기관에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많이 안 좋았는데 저가형 모델이 나오고 나서는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아직 인프라 자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도 나오고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여기보다 조금 더 높고 아무래도 수축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업 가치는 저는 한 $1,000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희망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빨리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에 제가 어쨌든 테슬라는 따로 영상을 찍어둔 게 있으니까 그때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매영남님 영상을 봤어요. 그러더니 와이프도 사실 제가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뭐 와이프가 단타를 열심히 치고 있고 수익률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업비트에서만 현물로 하고 있는데도 수익이 좋은데, 파동 공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현재 위치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추세, 뭐 매매 지지 저항, 그 다음에 이평선. 이평선을 또 말씀을 안 드렸네. 그거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평선, 그 다음에 뭐 보조 지표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도 트레이딩을 하는데 보통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전 DC에서 거의 비트코인 갤러리 같은 게 처음 생겼을 때 전자화폐 갤러리, 차트 갤러리 해서 많은 네임들도 있었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단톡방 같은 것도 했었고, 그래서 막 유튜브만 쳐봐도 원유띠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했던 사람들의 큰 걸 했거든요. 많은 부자가 됐어요. 세 자릿수 이상. 근데 뭐 매영남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뭐냐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매영남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시드 1억을 모아라. 여기서 많이 정말 공감한 부분이에요. 시드를 1억을 모아라. 뭐 3년이 걸릴, 3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1억을 모아라. 그리고
이 1억을 갖고 옆에 템베거잖아요. 템버거가 갈 뭐 종목이든 상품이든 투자를 해라. 그러면 10억이 되잖아요. 이 10억을 갖고 또 10배 가는 템베거 종목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뭐 저도 세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먹고 살만한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하면 번 건데,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제 전략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만약에 물론 제가 뭐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1억으로 해서 10억에 갈 종목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 테슬라를 16년도에 한 10달러 정도 더 정도에서 매매를 했던 것 같고, 엔비디아 22년 중국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때 100달러인가요? 뭐 2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한 2만원대 평단이었거든요. 2만원. 이거 말고도 무수하게 많아요. 메타 거의 최저점에 샀습니다. 제가 10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테슬라도 100달러에 사긴 샀지만 어차피 이거는 ABC였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제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트레이딩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여기서 10배 이상 간 것도 있고, 뭐 최소한 뭐 두세 배 간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2배 이상 가면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또 찾고 근데 결국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제 주위에서도, 맞다, 제 비트코인은 16년부터 시작했는데 17년에 300만 원을 3억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한 800, 900만 원, 하여튼 1000만 원 가기 전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때 17년 박상기 난 전에 팔았던 것 같은데, 한 3배 정도 됐네요. 3배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냥 다 정리했어요. 뭐냐면 새로운 종목, 나는 종목을 그래도 뭐 차트를 좀 보고 뭐 펀더멘탈을 보고 하니까 더 좋은 종목을 잘 찾을 수 있어라는 뭐 되도 않는 자신감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에세파킹을 부동산에다가 거의 몰빵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경매를 그래도 오래 한 편입니다. 10년 이상 했거든요. 뭐 10년이 뭐야,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도 13년도 뭐 이때부터 제대로 했으니까 12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번 돈을 모두 그냥 부동산에 몰빵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는데, 모르고 투자한 건 아니고 그냥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의 부의 한 70% 이상이 부동산에 있거든요. 뭐 트레이딩을 해서 돈 많이 번 분도 많이 봤지만 정말 찐부자는 부동산에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진짜 부자들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의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이렇게 시작을 해서 상업용 부동산, 건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토지, 시행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개발, 디벨로먼트까지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거의 몰빵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의 시드를 갖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1억으로 트레이딩을 해. 번 돈 생기면, 수익금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속 부동산에다가 몰빵을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는데 부동산이 오르는 시점에서
그냥 순자산만으로 했을 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뭐 인접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나 달콤한 부동산은 보유세랑 뭐 종부세랑 여러분들이 막 건물 있다고 하면 건물주는 좋습니다. 편하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빠지는 금액들이 많아요. 뭐 내가 월세를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있으면 뭐 물론 뭐 법인을 운영하기도 하겠지만 그냥 월세 100만 원 가지면 100만 원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자 비용도 있고 100만 예를 들어 이자 비용도 있고 관리 비용도 있고 세금도 있고 생각보다. 그리고 보통 지금 현재는 아니고 매도 수익률을 하거든요. 이게 뭐 한 3%대, 2%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 금액 대비해서 3%, 4% 수익이야. 이거 사실은 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데도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내가 한 달에 픽스드 인컴을 생각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공실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뭐 포지션 전환을 그러니까 SR 알로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진짜 시드가 뭐 1억이다 그러면 뭐 출금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내가 뭐 트레이딩을 1억을 해서 1억을 벌었어? 그러면 10배가 할 주식에다가 그냥 10배가 주식이든 상품에다가 트레이딩을 1억으로 하고 1억이 생겼으면 2억으로 또 2억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이익 잉여금을 생긴 것 같고 그냥 저는 안정적인 뭐 배당 성장주 뭐 슈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QQQ 뭐 이런 거라도 그냥 거기에다가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도 좋은 자산이긴 한데 뭐 앞으로의 인구 이슈도 있고 저는 아마 빠른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부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특히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뭐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들 중에서 그 산업 기반이 준공업이었던 도시들 뭐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진짜 건물도 월세 받기 힘들 곳이 많거든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손바뀜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걸 저는 이제 그걸 느끼면서 내가 자산 스위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앞으로 물론 뭐 서울의 정말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뭐 성수동이나 뭐 상권들이나 아니면 이게 좋은 위치들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일 내에 스위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듣고 되게 뭔가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명란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략 백날 잘 짜봤자 뭐하냐. 결국에는 트레이딩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형인데 저보다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해안이나 통찰력이 좀 저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많이 보고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와이프가 명란 영상을 최근에 보면서 오빠 같은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뭐 매매를 어떻게 하냐 이것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이 사고 과정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다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영상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봤거든요. 어차피 엘리어트 파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타점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거의 봅니다. 제 영상 제가 그 전에 분석한 것도 그 이후에 22일 날 이후에 명란님이 영상 올린 건데 사파를 보시고 있는 거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거 뭐 여기서 복합 추정이 나올 수도 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잘 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엘리어트 파동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면 비슷비슷한 관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마 없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제가 억란님을 홍보해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유튜버 분들 그러니까 막 요즘에 너무 정보의 홍수잖아요. 유튜브 보면. 그리고 막 소위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도 너무 많고 실체가 없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그 많은 유튜버들 중에 분명히 옥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분야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해외 주식이든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걸 캐치해낸 능력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내가 그분들을 넘어서는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아니 뭐 꼭 부자가 행복한 건 아니고 부자가 목표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세상을 보는 눈 그런 것들 그래서 가끔씩 저는 그 매영남님 사실 분석 이 영상 라이브보다 더 많이 봤던 게 그 우승자들 있잖아요. 우승자들 인터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 잠깐만 차트 어떻게 되고 있어? 좀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어쨌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억는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8년에 그만두면서 얼마로 그거 한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트레이딩에는 뭐 실패로 하고 떠나는 사람도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 뭐 실패 정말 많이 했고 근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전문직 이상의 직군이 아니라고 하면 물론 전문직 분들도 뭐 트레이딩 하셔서 잘하시는 분도 많이 봤지만 아니라고 하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직업이 됐든 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사업이 됐든 그런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인생의 일부를 이 뭐 트레이딩이 됐건 투자에 한번 목숨을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내가 과연 사업을 해서 아니면 뭐 회사를 다녀서 내가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부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또한 이제 30대 초반에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31~32살 정도에 1억 연봉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소모품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가 있어야 인생을 바꿀 수 있냐의 목표는 저는 30억이었거든요. 30억 2010년대 정도의 30억이면 되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돈이 비교적 빨리 제가 목표를 이뤘고 했을 때 목표를 이루고 했는데 회사를 다녀서는 결코 저는 그렇게 제가 원하는 숫자까지는 도달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똑같은 게 이게 제 그 같이 저희
라이브를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거기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을 그때 안 해서 진짜 빠꾸 없이 살 때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사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한 1억 정도로, 그러니까 1억 정도, 물론 그 전부터 뭐 투자를 했지만 1억 정도면 인생을 여기에 걸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억은 아니었구나. 그때 한 2억 정도 됐구나. 제가 열심히 모아서 했던 돈이 한 2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억을 갖고 진짜 찐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막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뭐 직장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뭐 잠도 부족하고 막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나 2억 정도 날려도 진짜 재밌게 놀았다. 그냥 홍콩 바카라 가서 한 2억 정도 날렸다. 뭐 그래도 재밌게 놀았으면 내가 얻는 게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철이 없었지만 그러고 나서 물론 그때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철이 없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있네. 됐다. 어차피 나는 뭐 그때 막 원래 분양 뭐 이 돈 번 거랑 이런 걸로 분양권 투자랑 막 이런 거 부동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주로 하긴 했지만 버는 족족 뭐 이렇게 한 5천 1억으로 번 거 한 두세 배 벌면 분양권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뭐 어느 정도의 불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을 바꾸고 회사 그만둘 수 있는 금액은 벌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빠꾸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그러고 나서 뭐 선물로도 벌고 코인으로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그때 다 도달을 했는데 빨리 도달하겠다고 해서 뭐 2, 3년 걸린 건 아니에요. 뭐 한 17년, 18년 정도가 된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뭐 갖고 있는 거 다 청산도 당해보고 마진콜도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영상을 보고 저도 많이 그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열정이씨 뭔가에 몰두할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사실 사람은 성취감도 들고 그런 인정의 욕구도 있는 거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만족도 되게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뭐 남들보다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엔딩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 생각 아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 같고 참 이거 볼게요. 다시 딱 보자면 본장 시작하면은 아마 그 메타 충격이 있어서 조정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하나 이 위치나 이 위치까지 이 위치나 이 위치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보나치 찍어보자면 매물대가 한 뭐 618에서 786 사이까지 조정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아마 횡보를 하면서 내일 PC 결과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여기 저는 엔딩 기다리고 있으면서 매매를 할 생각이고 여기까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자주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매매는 아까 영상을 그대로 참고하시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뭐 자리 말씀을 드리고 뭐가 하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렇게 해야 구독자가 좀 빨리 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막 그때 분석을 하고 공부 영상을 올려드리면 안 늘어. 막 한 30회 막 50회도 안 나와. 근데 막 좀 자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실 이대로만 하세요 하고 딱딱딱딱 찍어 드리니까
구독자 많이 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매수하더라고 말씀드렸고 뭐 이런 데서 쇼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ABC로 올라갈 것 같다. 뭐 아직 파동이 안 나온 겁니다.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전 구독자가 또 늘겠죠. 예, 그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리고 할 때까지 이게 계속 할지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거나 제 관점이니까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여태까지는 운이 좋게 뭐 다 맞아왔지만 이게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냥 제가 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자리는 다 보실 거예요. 생각 뭐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자리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도 뭐 더블 다이버전스 나올 것 같고 볼륨도 디클라인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매매를 잘 해주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